안녕하세요. BCI 개론 수업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의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먼저는 실험 계획을 세우고 IRB 승인을 받고 실험 자극들을 준비하고 실험 세팅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피험자군을 모집을 하고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실험에 대한 동의를 얻고 이의지를 부착을 하고 이의지를 측정을 하게 된다. 이런 실험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오늘은 이렇게 측정된 뇌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뇌파를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뇌파 분석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많이 쓰이는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좀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뇌파의 파형의 형태를 알아보는 ERP 분석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 영역별 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 방법과 그 다음에 뇌의 영역별로 파의 세기를 알아볼 수가 있는 이 토포그래피 방법, 그 다음에 뇌의 영역별로 신호를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볼 수 있는 커넥티비티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제안한 분석 방법인데 여러 가지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 동일한 그 태스크 내에서는 동일한 신호가 발생을 하고 동일한 특징이 발생을 하고 다른 태스크 간에는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는 이런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FTF 분석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분석 방법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신호 처리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다음에 그 뇌파 신호 처리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 BCI를 구현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신호 처리 과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뇌파를 가지고 이 BCI를 구현을 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신호 처리 과정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 단계와 테스트 단계가 있고 이 트레이닝 단계와 테스트 단계를 위해서 각각 4가지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트레이닝 단계부터 살펴보면 먼저 뇌파를 측정하는 단계, 에퀴지션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렇게 뇌파가 측정되고 났을 때 이 뇌파 안에는 다양한 잡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움직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전력선 때문에 발생하는 라인 노이즈도 있고 그 다음에 눈의 깜빡임이나 뭐 심장 신호 뭐 이런 다양한 잡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잡음들을 제거해주는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러면 이 신호는 그냥 좀 더 잡음이 없는 깨끗한 그냥 뇌파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뇌파로부터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신호들 중에서 이 사람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 어떤 특성을 추출해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특징 추출이라고 하는데 이 뇌파 중에서 그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어떤 특별한 변화들을 우리가 추출을 하게 되고 그렇게 추출된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특징일 때는 이 사람의 의도가 이런 것이고 이런 특징일 때는 뭐 이 사람의 의도가 이런 거야. 그래서 이 각각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는지를 이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모델이 학습을 하고 나면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로 어떤 뇌파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의 의도를 예측을 하는 이런 신호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시스템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테스트 단계는 이렇게 시스템이 준비가 되고 나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제 사용하는 단계가 테스트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 단계 때도 이 트레이닝 단계와 거의 동일한 신호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맨 마지막에만 이제 이 모델이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의 의도를 예측을 하는 이런 신호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뇌파에서부터 이 사람의 의도를 예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이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뇌파에서 이 사람의 의도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이 피처 익스트랙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이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에 따라서 이 성능이 굉장히 좌우가 되게 돼요. 물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이 예측 알고리즘에 따라서도 성능이 많이 달라지지만 보통은 이제 가장 잘 되는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변화를 주는 것은 크게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이 달라지면 이제 이 사람의 의도인식 예측률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거치는 이유는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의도에 따라서 뇌파가 어떻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피처 익스트랙션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근거가 되는 게 데이터 어널리시스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 프리프로세싱과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애퀴지션을 하고 이 로우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고 이 딥러닝이 데이터를 신호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의도를 예측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 이때는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거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편리해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고 어떤 특징 때문에 이 사람의 의도가 예측이 됐는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실험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오른손이나 왼손 팔 움직임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의도가 오른손을 움직이려고 했는지 왼손을 움직이려고 했는지를 예측을 하려고 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내가 이제 왼손 움직일 때 내 팔을 넣어서 왼손이라고 예측을 하게 하고 오른손 움직임을 상상할 때 내 팔을 넣어서 오른손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왼손 오른손 움직임 상상 때문에 예측이 된 게 아니라 내 몸이 움직여서 또는 내가 뭐 눈을 깜빡여서 그것 때문에 예측이 된 거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하거나 이럴 땐 좋은 성능이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인식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딥러닝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BCI를 구현을 할 때는 이런 프리프로세싱이나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게끔 변화가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이터 어널리시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결정하거나 또는 이 뇌가 이런 어떤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 뇌의 액티비티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할 때 필요한 데이터 어널리시스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뇌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뇌파 분석이나 아니면 BCI에 활용이 되는 소프트웨어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BCI 관련해서는 이제 BCI 2000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2000년대 정도에 이제 개발이 되어서 이제 런칭이 된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이 BCI 2000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데이터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데이터 측정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그 뇌파 실험 세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뇌파를 측정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실험 세팅을 할 때 우리가 자극을 제시해주는 것을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나 내가 어떤 원하는 자극을 제시해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것이 필요한데 BCI 2000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런 자극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울 텐데 P300이라던가 SSVP 또는 어떤 글자를 화면에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실험을 할 때 실험 세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이 C++ 기반으로 작성이 된 무료 프로그램이고
여기 www.bci2000.org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해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나머지 프로그램도 다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이지랩, BCI랩, 필드트립 이런 거 다 무료 프로그램이고, 이 BCI 2000은 C++ 기반의 프로그램이고, 이지랩, BCI랩, 그 다음에 필드트립 같은 경우에는 매틀랩 기반의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지랩이라던가 BCI랩은 같은 연구실에서 만든 그 매틀랩 툴박스예요. 그리고 GUI 기반의 툴박스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BCI랩이 나오기 전에 이지랩이라는 분석 프로그램이 먼저 나왔고, 이게 UC 샌디에고 대학교에 있는 한 연구실에서 만든 이제 분석 툴박스고, GUI 기반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클릭해서 이제 뇌파 데이터를 이렇게 플랫을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지랩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뇌파 데이터를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클릭하는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이지랩의 조금 단점은 이 이지랩이 그 여러 회사들의 뇌파 측정 데이터들을 읽어오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이 이지랩에서 그 제공하는 그 데이터 타입과 다른 타입으로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그거를 이지랩으로 분석하는 거는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변환해주는 과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뇌파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지랩을 사용해도 괜찮지만 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뇌파 장비다라고 하면 이지랩으로 분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뇌파를 측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지랩에서 원하는 분석 방법으로만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을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보통 이제 좀 초보 단계일 때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대가 아닌 뭐 의학계통이라던가 심리학과 뭐 이런 다른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분석 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BCI랩 같은 경우는 이 UC 샌디에고 그 랩에서 이 이지랩을 계속 개발을 하다가 BCI가 이제 좀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BCI에 좀 더 특화된 그런 툴박스로 이제 변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랩 기반으로 새로 만든 그런 BCI 전용 분석 툴박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지랩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BCI에 특화된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BCI 랩도 GUI 기반이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없이 클릭해서 분석할 수 있고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 트립 같은 경우는 이지랩이나 BCI 랩과 다르게 이제 GUI 기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지랩이나 BCI 랩보다는 사용하기가 훨씬 좀 어려워요. 그렇긴 하지만 이 필드 트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지랩이나 BCI 랩보다는 좀 더 다양한 분석을 내가 원하는 분석을 직접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필드 트립을 이용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야 이런 분석이 된다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분석을 한 방법들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지 예시를 들어놨는데, 이 예시와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할 때는 좀 파라미터를 바꾸다 보면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물론 또 필드 트립도 장점이 있지만 또 이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내가 뇌파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나는 프로그래밍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지랩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BCI의 어떤 특정 알고리즘 같은 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CSP라던가 이런 알고리즘들을 적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BCI 랩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이런 거 써봤는데 좀 불편하다, 내가 좀 더 나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 두 개보다는 이제 필드 트립을 이용을 하는 게 또 적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지랩이나 BCI랩이나 필드 트립을 이용을 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매틀랩으로 코드로 구현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이렇게 좀 편하더라고요. 편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 더 가장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에서는 이제 뇌파 분석을 할 때는 이런 툴박스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매틀랩에서 코딩을 해서 분석하는 것을 같이 실습을 해볼 예정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이제 이런 이지랩이나 뭐 BCI랩이나 이제 필드 트립 같은 데서도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하는 그 방법들이 하나의 명령어로 이렇게 함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가져다 사용을 하는 건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프로그래밍이 익숙해지면 이런 툴박스들에서 제공을 하는 분석 방법들의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함수를 가져다 쓰면 여러분들이 직접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보다 이 함수를 가져다 사용을 하는 게 훨씬 편리할 거예요.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이런 툴박스를 직접 이용을 하진 않고 우리가 직접 매틀랩으로 분석을 해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배워볼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분석 방법들이 있고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어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래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X축이 이제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고, Y축이 지금 각 신호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X축으로 있는 선 하나하나가 각각 이제 그 뇌 영역별로 측정된 뇌파 신호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라는 개념이 있고, 에폭이라는 개념이 있고, 트라이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그 각각마다 이제 뜻이 있지만 우리가 뇌파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어 단어의 뜻과 좀 다른 다른 의미처럼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이벤트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뇌파를 측정을 할 때 어떤 시각적이나 소리 자극 같은 것들을 들려주고 그거에 대한 뇌파 반응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극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극이 발생을 하는 시점, 이 타이밍을 우리가 이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이때 뭔가 그림을 보여줬다, 또는 어떤 소리를 들려줬다 라고 하면은 각각 이제 이때는 뭐 A 그림을 보여주고 이때는 B 그림, 뭐 B 그림, A 그림, 뭐 C 그림 뭐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 각각 이제 다른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시점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폭이라는 건 어떤 구간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앞뒤로 이제 데이터를 잘라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마이너스 1초부터 이벤트가 발생하고 난 이후 한 2초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발생하기 전에는 어땠는데 발생한 이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구간으로 데이터를 잘라서 분석을 할 때 이 구간을 에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벤트를 기준으로 뇌파 데이터를 자르는 이런 프로세스를 에포킹 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이벤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럼 이 반응을 하나의 트라이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에포킹된 신호 하나를 트라이얼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 이벤트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벤트라는 건 어떤 시각 자극이나 청각 자극이 주어지는 이런 시점 또는 그런 자극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에폭이라는 건 이 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어떤 구간,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잘라내려고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트라이얼이라는 건 그 하나의 구간이어서 이제 이벤트에 대한 뇌파 반응을 하나의 트라이얼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
열로 있는 이런 세로 줄들이 이벤트에 해당을 하는 거고, 내가 얘를 요 간격으로 잘라내겠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에폭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이렇게 잘라낸 하나의 에폭이 이제 하나의 트라이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제가 아까 신호 처리 과정에서 프리프로세싱을 거친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먼저는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통해서 뇌파에 포함되어 있는 잡음을 제거해주는 거를 먼저 해줘야 우리가 제대로 된 뇌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뇌파를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출렁이는 뇌파 반응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얼핏 생각할 때는 결과가 되게 뚜렷하게 잘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뇌파에서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반응들은 잡음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렇게 눈으로만 봐서 알기는 좀 어렵고, 분석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제거를 해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뇌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생체 신호나 반응들도 같이 레코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출렁인 거는 보면은 FP1, FP2 이쪽에서 세게 나타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정극 위치를 명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FP라는 건 프리프론탈을 의미하는 거였고, 1이면 왼쪽, 2면 오른쪽이었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프리프론탈, 이마 쪽에 해당을 하는 정극에서 이렇게 뇌파가 출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눈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잡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눈 움직임이구나 라고 해서, 만약에 앞에처럼 이렇게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에포킹을 해줬는데 이 트라이얼에서 저런 출렁임이 보인다. 그러면 이 트라이얼은 분석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잡음이 있는 트라이얼들은 제거를 해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눈으로만 봤을 땐 좀 명확하지 않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프리프론탈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이런 출렁임이 있었다. 그럼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 생체 신호들 같이 측정을 해줘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일렉트로 오큘로그래피라고 해서 EOG 신호를 같이 많이 측정을 해주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눈 움직임을 측정을 했는데 이렇게 프리프론탈에서 출렁일 때 EOG 신호도 이렇게 세게 나왔다 라고 하면, 얘는 눈 움직임 때문에 발생을 한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전두엽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EOG에서는 EOG에서는 출렁임이 없었는데 FP1, FP2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거는 눈 움직임이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EOG 신호를 같이 찍어주기도 하고, 특히 이제 BCI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 움직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팔 움직임을 상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런 데이터들을 찍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 그때 실제로 팔을 움직이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팔을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아티팩트가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팔 움직임에 의한 반응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라이얼들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EMG 신호를 팔에다 부착을 해서 정극을 이제 팔에다 부착을 해서 EMG 신호를 측정을 해서, 만약에 EMG 신호가 발생했으면 또 그런 트라이얼들은 제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 쭉 찍고 나서 이런 EMG나 EOG 신호를 같이 측정을 했을 때 내가 이 트라이얼에서 EMG나 EOG 신호가 있으면 이 트라이얼들은 제거를 하는 거예요. 분석에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다른 신호들도 같이 측정을 해준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카메라 같은 것으로 이제 캠코더 같은 걸로 실험 영상을 같이 찍기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 또는 이 사람이 화면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뭐 졸진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후반부에 한 1, 2분 정도 졸았다. 그러면 그 트라이얼들은 다 분석해서 제거를 하는 거죠. 또 이게 너무 많이 졸았다 라고 하면 아예 그 피험자는 이제 분석에서 제외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잡음 제거하는 프리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ERP라는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ERP라는 건 이벤트 릴레이티드 포텐셜의 약자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에 대한 이제 그 뇌파가 이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릴레이티드 방식으로 우리가 이벤트 릴레이티드 패러다임 방식으로 이제 뇌파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벤트를 기준으로 평균을 취해서 분석을 많이 한다고 예전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 분석 방법이 이제 ERP 분석 방법인데, 내가 어떤 자극을 시점을 주고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뇌파가 이렇게 달라지게 될 텐데, 앞에서처럼 이벤트를 기준으로 에포킹을 하고 나서 그럼 그 신호들을 다 평균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것들은 상쇄가 되고 비슷한 것들은 계속 남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그냥 로우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찌글찌글하기만 했던 게 이 ERP로 이벤트를 기준으로 에버레이지를 취해주게 되면 이런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런 형태를 띠게 됐을 때 이 각각의 피크마다 우리가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이 파지티브 피크는 이제 P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네거티브 피크는 N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보통은 이제 위쪽을 플러스로 많이 그려주잖아요. 근데 ERP를 그려줄 때는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볼 때마다 이제 어느 쪽이 플러스인지 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아줬다면 이제 이쪽이 이제 P가 되는 거고, 그래프를 그릴 때 위쪽을 플러스로 잡아줬으면 이제 위에는 이 피크들이 P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름을 붙여주는 거에는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첫 번째 피크에는 1, 두 번째 피크에는 2, 세 번째 피크에는 3, 이런 식으로 이제 P1, P2, P3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얘가 몇 밀리세크 정도에 발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P100, P300, 뭐 P500 뭐 이런 식으로 그 발생한 시점이 몇 밀리세크냐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얘는 P1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얘는 N1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얘는 뭐 P2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뭐 한 300ms 정도에서 발생을 했다 라고 하면 P300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P3라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여서 P3라고 할 수도 있지만 300ms 주변에서 발생을 하면 P300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얘가 뭐 200ms에서 발생을 했다 그럼 P200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위에 있는 애들은 P, 아래 있는 쪽은 네거티브 이렇게 N 이렇게 해주고, 몇 밀리세크에서 발생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ERP라는 건 이벤트를 기점으로 뇌파를 에버레이지를 취해줘서 이 패턴을 보는 게 이제 ERP인 거고, 각각 이제 플러스의 피크, 마이너스의 피크에 P와 N의 이름을 붙여준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제 이 퓨리에 트랜스폼은 이제 분석 방법은 아니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분석 방법을 다루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공대 기반인 학생들은 아마 퓨리에 트랜스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공대 계열이 아닌 학생들은 처음 들어봤을 수 있을 거라 이 퓨리에 트랜스폼 개념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그래서 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퓨리에라는 이 이름은 프랑스 수학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수학자 중에 퓨리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퓨리에가 어떤 현상을 발견을 했냐면, 이 어떤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 이런 시그널을 어떤 주파수가 다른 이런 사이누소이달 신호들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사이누소이달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신호들을 가지고 어떤 의미의 신호들도 이런 신호들의 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이 신호를 보면 뭐 좀
이렇게 찌글찌글한데 이런 신호들이 그냥 이런 평범한 사인 신호들 또는 코사인 신호들의 서로 다른 주파수들의 어떤 그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얘네들 다 더해갖고 이런 신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런 주기적인 신호라면 이런 주기적인 신호들의 합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주기적인 신호가 아니더라도 이런 임의적인 신호들도 이 굉장히 주기가 긴 신호로 보고 이런 주기 신호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럼 이게 뇌파 분석에서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신호가 하나의 그 뇌파라고 여기가 이제 자극 시점이고 어떤 뇌파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 뇌파 반응이 각 주파수별로 얼마나 그 신호의 성분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신호를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는 변환을 거치게 되면 이 신호의 뭐 10Hz 성분의 크기는 이 정도고 뭐 20Hz 크기의 성분은 이 정도 세기로 있고 뭐 30Hz의 성분은 세기가 이 정도가 있다. 또 5Hz, 뭐 15Hz는 이 정도 세기로 있다. 라는 것들을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 신호의 각 주파수별 성분의 세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 방법을, 이런 변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걸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왼쪽에 있는 이런 신호들에 대해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런 오른쪽과 같이 이런 그 주파수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Hz 신호다 라고 하면 이런 1Hz 신호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 1Hz에서 이제 신호의 세기가 3개 나오는 거고 2Hz 신호를 퓨리에 트랜스폼하면 2Hz에서 3개 나오고 3Hz 신호를 퓨리에 트랜스폼하면 3Hz에서 3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뇌파와 같이 이런 여러 주파수 성분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1Hz 신호에는 크기를 2배를 해주고 3Hz 신호는 그냥 크기가 1이네가 더해진 이런 신호가 있다면 이런 애를 퓨리에 트랜스폼하면 1Hz에서는 이렇게 신호가 세게 나오고 3Hz에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신호가 약하게 나오는 이런 분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 신호의 성분이 어떤 성분들이 있고 그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뇌파를 측정을 했을 때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각 주파수별 세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뇌파 분석에서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신경과학 쪽 이론을 설명을 할 때 뉴런은 신호를 전달할 때 입력의 세기에 따라서 출력을 더 세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액션 포텐셜을 더 자주 발생시킴으로써 이제 신호를 전달한다고 했죠. 그럼 이 빈도수가 이 주파수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한 번 액션 포텐셜을 반응했다. 그런다고 해서 파워 스펙트럼에서 1Hz로 나오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 반응을 한 것과 2번 반응을 한 것과 액션 포텐셜이 3번 발생을 한 것이 이제 퓨리에 변환을 하면 여기서 이제 각각 주파수별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파 분석을 할 때는 이 주파수 특성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신경과학적으로도 이 주파수별로, 주파수 대역별로 의미가 다르다, 어떤 특성이 다르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주파수별로 나누는 것들을 뭐 0Hz에서부터 뭐 4Hz까지는 델타, 뭐 4Hz부터 8Hz까지는 세타, 8부터 13은 알파, 뭐 13에서 30은 뭐 베타, 30에서 뭐 100Hz까지는 뭐 감마, 뭐 이런 식으로 주파수별로 각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파수별로 다른 이름까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뇌파 신호가 있을 때 이런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각 주파수별로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알려진 현상 중에 하나가 팔 움직임이나 뭐 다리 움직임이나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발생을 하면 알파파의 세기가 감소하는 현상들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면 이 파란색 선은 이제 지금 이게 C3 채널에서 측정된
뇌파의 파워 스펙트럼인데 오른손을 움직일 때는 초록색과 같이 나타났고 왼손을 움직일 때는 이렇게 빨간색과 같이 나타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손을 움직였냐에 따라서 이런 알파의 파워가 달라지게 되고 또 이렇게 베타파의 파워도 달라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파워 스펙트럼이 굉장히 유용하긴 한데요. 이런 파워 스펙트럼을 이제 또 시간에 따라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뇌파가 있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의 파워 스펙트럼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을 하면서 파워 스펙트럼을 쭉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각 시간마다 주파수별 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오른쪽과 같이 X축은 시간이 되고 Y축은 주파수가 되고 그래서 각 시간에 따라 이 신호에 대한 시간에 따른 주파수별 세기를 이렇게 색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을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이 시점에 이제 자극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 시점을 이유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뇌파가 각 주파수별로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고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자극 시점 이전의 변화에 비해서 자극을 주고 났을 때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자극을 주기 전 이전 구간도 이제 분석 구간에 포함을 하게 되고 이때 변화가 평균적으로 0이 되도록 분석할 때 맞춰주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베이스라인 코렉션이라고 하고 이 마이너스 1,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0인 구간의 평균이 0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베이스라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 구간의 평균이 0이 되도록 맞춰주는 방법을 베이스라인 코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값의 평균이 0이 되도록 해주는 게 베이스라인 코렉션인데 또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이후의 값들의 변화를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뇌파는 로우 프리퀀시에서의 변화는 로우 프리퀀시일수록 변화가 세게 나타나고 하이 프리퀀시로 갈수록 이 변화가 약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해줘도 하이 프리퀀시에서의 변화는 잘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의 평균을 빼주면 이제 베이스라인 코렉션이 되는 건데 평균 값은 빼주고 베이스라인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이때 값을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로우 프리퀀시뿐만 아니라 하이 프리퀀시의 변화도 상대적으로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코렉션을 해줘도 좋고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하이 프리퀀시의 변화를 더 잘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뇌파가 있을 때 시간에 따른 각 주파수별 변화를 보고 싶다면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를 해주면 되고요. 이때 이런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를 전체 채널에 대해서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채널이 아니라 각 영역별, 각 그 전극 위치별로 타임 프리퀀시 분석을 해주게 되면 내가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느 위치에서 변화가 발생을 하는지 또 어느 시점에서 발생을 하는지 어느 주파수 대역에서 변화가 발생을 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분석 방법이어서 이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 방법 또 이렇게 전체 채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방법은 굉장히 유용하고 여러분들이 이 분석 방법은 여러분들 뇌파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토포그래피 분석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전체 채널에 대해서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를 해봄으로써 영역별로 이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긴 했지만 내가 영역별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면 토포그래피 분석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한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타임 프리퀀시 분석을 했을 때 이 채널의 특정 주파수의 변화를 보고 싶다. 내가 특정 주파수에서 특정 시간대의 변화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주파수 대역의 파워를 평균을 취하고 또 시간도 내가 이 구간에서의
이 구간에서의 변화만 보고 싶다고 하면 이 값에 대해서 평균을 취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타임 프리퀀시 이 값이 행렬 값인데요. 그러면 이때 25Hz부터 40Hz까지 그 다음에 시간은 뭐 0.1초부터 뭐 1초까지 시간에 있는 이 값을 다 평균을 취하면 그게 이제 이 채널에서의 값이 되겠죠. 그러면 그 동일하게 모든 채널에 대해서 이 과정을 수행을 해주게 되면 각 채널별로 어떤 값들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럼 그 값을 가지고 값이 높은지 낮은지를 가지고 이 값이 높으면 빨간색, 낮으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방법이 토포그래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채널별로만 사실 값이 있는 것인데 이 중간에 위치한 값들은 인터폴레이션에 의해서 그 중간 값들이 이제 계산이 되어져서 이제 표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 어떤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토포그래피를 그려볼 수도 있고 또는 이 특정 구간의 주파수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아래에 보이는 것과 같이 마이너스 300ms 일때의 그 주파수에 대한 파워를 그려볼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이너스 300mm, 200mm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뇌파의 파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커넥티비티 분석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커넥티비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럴 커넥티비티, 펑셔널 커넥티비티, 이펙티브 커넥티비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스트럭처럴 커넥티비티는 뇌의 영역이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를 분석해주는 방법이 스트럭처럴 커넥티비티 방법이고요. 그래서 해부학을 통해서 이 스트럭처럴 커넥티비티를 분석할 수도 있고 또는 DTI를 통해서 이 스트럭처럴 커넥티비티를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측정하는 EEG 신호나 fMRI 신호를 통해서 이제 측정된 신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은 펑셔널 커넥티비티나 이펙티브 커넥티비티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펑셔널 커넥티비티는 어떤 영역에서 발생된 신호와 다른 영역에서 발생된 신호가 두 신호가 얼마나 유사한가를 비교를 함으로써 두 신호가 유사하다면 두 신호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에서 발생된 신호들 간에 얼마나 유사하게 그 신호가 얼마나 유사한가를 가지고 영역들 간에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펑셔널 커넥티비티 방법이고요. 이펙티브 커넥티비티는 커저리티를 따져주는 방법인데요. 이 A 영역에서 발생된 신호와 B 영역에서 발생된 신호가 유사한 것뿐만 아니라 A 영역에서 발생된 신호가 더 먼저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B 영역에서 비슷한 신호가 발생을 했다면 A 영역에서 B 영역으로 신호를 전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신호가 어떤 신호보다 선행하는지 어떤 신호가 다른 신호를 발생하는데 영향을 줬는지를 분석해주는 방법이 이펙티브 커넥티비티 분석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생각할 때는 이제 이펙티브 커넥티비티 방법이 이제 펑셔널 커넥티비티 방법보다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제 이펙티브 커넥티비티 방법은 아직 좀 알고리즘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이펙티브 커넥티비티보다는 좀 분석했을 때 결과가 잘 맞는 경우가 많아서 꼭 커저리티를 따져줄 수 있다고 해서 이펙티브 커넥티비티가 꼭 좋다고 말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펙티브 커넥티비티와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 영역에서 이제 뇌파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번 위치와 2번 위치에서 측정된 뇌파가 있다고 하면 이 1번 위치에서 측정된 뇌파와 2번 위치에서 측정된 뇌파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따져줄 수 있겠죠. 이런 시미러리티를 계산해주는 방법에는 뭐 크로스 코릴레이션, 크로스 코히어런트, 뮤추얼 인포메이션, 엔트로피 등 여러 가지 이런 커넥티비티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코릴레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유사성을 판단해 주겠다. 그럼 1번 채널에서 측정된 값과 2번 채널에서 측정된
신호 간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구하게 되고 그럼 값이 하나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행렬로 나타낼 때 1번 채널과 2번 채널, 1행 2열의 값은 1번 채널과 2번 채널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값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번 채널과 3번 채널 간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구하면 1행 3열의 값이 이제 계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1번 채널부터 예를 들어서 24번 채널까지 있다 라고 하면 1번 채널부터 24번 채널까지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구하게 되고, 또 2번 채널과 또 다른 채널들 간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구하고 쭉 이렇게 계산을 하면 1번 채널, 이 모든 채널에 대한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것이 이제 전체 채널에 대한 펑셔널 커넥티비티 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크로스 코히어런스나 뮤추얼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서도 이런 펑셔널 커넥티비티 맵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커절리티를 이용을 한 방법에는 디렉티드 트랜스퍼 펑션과 같은 DTF 방법이나 파셜 디렉티드 코히어런스인 PDC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펙티브 커넥티비티를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채널별로 1번 채널과 2번 채널에 대한 DTF를 구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펙티브 커넥티비티 맵으로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이펙티브 커넥티비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펑셔널 커넥티비티나 이펙티브 커넥티비티도 어떤 조건에 대해서 피험자군에 대해서 측정을 한 다음에 어떤 영역 간의 커넥티비티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커넥티비티 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커넥티비티 맵을 이렇게 맵으로 나타내면 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펑셔널 커넥티비티 맵을 이런 브레인 모델에다가 적용을 해서 영역들 간의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높다면 연결되어 있는 엣지의 두께를 두껍게 나타내고,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약하다면 엣지를 약하게 표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FTF 분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분석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2020년도에 새롭게 제안한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 일반적이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뇌파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그러면 새로운 알고리즘이 제안이 됐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구현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FTF 분석 방법을 이제 함수화해서 매틀랩 코드를 공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GitHub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FTF 그 함수를 매틀랩을 구현해 놓은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FTF라는 분석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타임 프리퀀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 타임 프리퀀시 분석 방법은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기본이 되는 분석 방법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타임 프리퀀시 분석을 여러 조건에 대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CI 같은 경우에는 뭐 왼손을 움직였을 때, 오른손을 움직였을 때, 뭐 다리를 움직였을 때, 뭐 혀를 움직였을 때, 뭐 이런 다른 조건에 따라서 이 타임 프리퀀시 플롯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영역들이 이 BCI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BCI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뇌파 연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A는 뭐 정상인의 이제 뇌파고, 뭐 B는 뭐 ADHD나 뭐 그렇고, 뭐 C는 뭐 알츠하이머나 뭐 여러 가지 각종 뇌에 관련 질병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뇌파다라고 하면, 정상인과 뭐 알츠하이머 간에 또는 뭐 ADHD 간에 이런 차이가 어느 시점에서 발생을 하는지, 어느 주파수에서 발생을 하는지, 뭐 어느 위치에서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눈으로만 봐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이
왼손 움직였을 때, 오른손 움직였을 때, 다리 움직였을 때, 혀를 움직였을 때, 제가 채널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C3 채널인가 C4 채널에서의 타임 프리퀀시 맵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뇌파가 파워가 감소하는 ERD 현상도 나타나고 뇌파가 증가하는 ERS 현상도 나타나는데, 그러면 얘네는 ERD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 보면 ERD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 보면 ERS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했죠. 그럼 얘는 둘 다 감소를 했는데 그러면 비슷한 거 아닌가? 근데 얘를 보면 또 다르죠. 그럼 다른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럼 이 네 조건 간의 차이가 나는 시간대와 주파수를 결정해라 라고 하면은 이것만 봐서는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이럴 때 FTF 분석을 수행을 하면 이 네 개의 그림을 분석하는 대신에 아래와 같이 하나의 타임 프리퀀시 맵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얘가 이 시간대에서 이 프리퀀시 대역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 조건 간에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살펴보면 통계 방법 중에 아노바라는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 아노바라는 분석 방법에 F밸류를 이렇게 수치화한 분석 방법이에요. 그럼 이 아노바의 원리를 조금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할 때를 이 1번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팔 움직임도 여러 번 수행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타임 프리퀀시 맵을 그리잖아요. 타임 프리퀀시 분석을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룹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왼손 움직임, 2가 오른손, 3이 다리, 4가 혀 움직임을 할 때 각각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를 한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각 요 한 장 한 장이 각각 하나의 트라이얼이라고 한다면, 이게 좋은 뇌파의 특징은 같은 실험에 대해서는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고 다른 실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면 다를수록 더 좋은 특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손을 움직일 때 다시 찍었을 때는 계속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얘와 오른손이 움직였을 때는 서로 차이가 많이 나야 왼손과 오른손을 구별해주는 좋은 뇌파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TF 분석이라는 방법은 이 타임 프리퀀시 플랫에서 이 각각의 이 하나의 픽셀별로 F 값이라는 F 밸류를 계산을 해줘요. 얘는 뭐냐면 이러한 수식을 가지고 계산이 된 건데 이 within variance 분의 between variance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within variance라는 건 뭐냐면 같은 그룹 내에서 같은 태스크 내에서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지 이 분산을 계산을 해주는 거고 between variance라는 건 이 그룹, 이 그룹, 이 그룹 이렇게 서로 다른 태스크 간의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같은 그룹 내에서는 변화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분모의 값이 작아지는 거고 이 서로 다른 태스크 간에는 차이가 크면 클수록 분자 값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은 실험에서는 변화가 적고 다른 실험에서는 변화가 크면 클수록 이 F 값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걸 이렇게 색으로 나타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이 강하게 나타난 영역에서는 같은 실험에서는 변화가 적고 다른 실험에 대해서는 변화가 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 FTF 분석이라는 게 타임 프리퀀시 분석보다 더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타임 프리퀀시 분석으로는 하나의 태스크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용이한 거고 만약에 여러 태스크 간에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럴 때 FTF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 간의 차이가 어느 시간대에서 어느 영역에서 어느 프리퀀시 영역에서 나타나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것을 내가 이 주파수 대역별로 평균을 취해서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토포그래피를 그려보겠다라고 하면 이 태스크 간에 어느 영역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프론티어스 인 뉴로사이언스라는 저널에 이제 작성을 해놨으니까 이 논문 내용을 참고를 하고 이 분석을 적용을 해보고 싶으면 여기 이제 GitHub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다운받아서 매틀랩
분석에 활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분석하는 것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뇌파를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바로 이 뇌파 분석하는 것을 이제 실습을 바로 해보진 않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BCI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각각의 방법들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보고 예측을 하는 것들을 할 때 그때 같이 한번 오늘 배웠던 분석 방법들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